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암호 기술들이 있는데 그 암호 기술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전 과거부터 이 암호 알고리즘은 주로 비밀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보호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비밀성뿐만 아니라 인증, 무결성, 그 외 여러 가지 그 응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대칭, 비대칭 알고리즘, 즉 대칭과 비대칭은 그 사용하는 암호 키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류되거든요. 보통 그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으면 대칭이라 그러고요.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르면 비대칭 또는 공개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 전자 서명 함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논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암호 알고리즘이 예전에는 이제 비밀성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비밀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부터 먼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하면은 그런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국한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알고리즘을 그냥 통틀어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용어를 접했을 때 얘가 지금 좁은 의미에서 쓰이고 있는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이고 있는지는 좀 그 문맥에 따라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좁은 의미에서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좁은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은 그 암호하는 함수와 또 복호하는 함수, 이 2가지 함수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함수들은 그 오늘날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은 다 키라는 걸 쓰입니다. 키라는 걸 써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표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키 M.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입력이 함수가 있으면 K와 M 2가지 값을 입력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와 메시지. 그래서 그걸 조작하는 거죠. 키와 메시지. 근데 표기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복호화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암호와 복호에 사용되는 키를 암호키라고 합니다. 암호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암호와 복호화 함수는 완전성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한 다음에 다시 그걸 복호하면은 원래 그 평문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요 지금 표기는 키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뒤에 살펴 비대칭에서는 요때 사용한 키와 요때 사용한 키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하면 원래께 돌아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암호화와 복호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F는 X 플러스 3. 그 역함수는 F는 X 마이너스 3.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역함수가 되겠고요. 수학적으로 뭐 간단한 수학이니까 설명드리면은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전단사 함수여야 돼요. 전단사 함수. 그래서 전단사 함수는 뭐냐?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즉 정의역 쪽에 뭔가 정의가 안 돼 있어. 정의역이 뭐 정수범인데 어떤 정수에 대해서는 함수가 계산을 못해. 그럼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사함수는 얘와 대응되는 값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요. 전사함수는
이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에 대응되는 정의역을 가지는 경우를 전사함수라 그래요. 그럼 전단사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의역의 크기와 치역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하나씩 매핑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이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는 암호한 다음에 다시 복호해서 원래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암호함수와 복호함수는 전단수 함수고 서로는 역함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더하기 3 이렇게 쉬운 함수를 암호함수로 쓰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현대 암호 알고리즘은 키에 의존하고 있죠. 암호 키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암호 키의 비밀성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암호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암호 알고리즘은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 원리는 1883년도에 이 사람이 제안한 거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포함해서 썼던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했어요. 알고리즘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제한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제한적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냐면 알고리즘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A와 B가 쓰는 알고리즘을 A와 C가 써버리면 C는 A, B가 통신하는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라는 거는 동일한 환경에서는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쓴 거죠. 그럼 그 알고리즘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의 등급과 상관없이 다 알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A와 B가 쓰는 알고리즘하고 A와 C가 쓰는 알고리즘이 같더라도 서로 그때 사용하는 키가 다르면 B는 C와 A와 통신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 의존해야지만 하나의 알고리즘을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알고리즘이 비밀로만 요하면 그 알고리즘을 여러 사용자들이 쓸 수 있지만 서로 간에는 비밀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알고리즘 자체가 깨져버리면은 그 알고리즘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물론 알고리즘 깨지면 여기도 알고리즘 바꿔야 되겠지만 키가 노출된다고 해서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습니다. 키가 노출되면 키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키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키 의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은 키에 의존하는데 키의 비밀성에 안전성이 의존하는데 이렇게 되면 알고리즘 공유가 가능하고요. 키가 노출되더라도 키 자체만 변경하면 됩니다. 물론 알고리즘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단점으로 활용이 되는데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그 알고리즘의 문제점이나 허점을 찾기가 쉽겠죠. 근데 그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정직한 학자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보완해야 된다고 발표를 할 것이고요. 악의적인 사람들은 혼자만 알아서 악용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들은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이쪽의 경우에는 물론 알고리즘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해독하는 것이 또는 알고리즘의 어떤 허점을 알기가 어렵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공학이라는 것이 늘 존재를 하죠. 이 역공학이라는 것이 EXE 파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EXE 파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면 알고리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이. 회로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회로만 얻으면 알고리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제한적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쓰기 힘들겠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공인인증서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알고리즘 쓰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키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쓰는 키와 여러분들이 쓰는 키가 다른 거예요.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키에 의존하는 알고리즘들을 암호화 기술에서는 쓰고 있다. 그럼 이런 키들을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데, 언제 쓰이냐에 따라서 암호화 키, 복호화 키라고도 쓰이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키들은 요 밑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를 우리는 비밀키라고 그래요. 비밀키. 그리고 비대칭,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쓰는 키는 이제 암호화할 때와 복호할 때 다른 키를 쓰기 때문에 하나를 개인키라 그러고 다른 하나를 공개키라 그럽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키가 있으면 하나는 내가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비밀스럽게 유지할 필요 없이 모든 사용자한테 줘도 상관이 없는 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키가 되겠고, 나 혼자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키가 개인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밀키를 쓰더라도 매번 똑같은 키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동일한 키로 암호화된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키가 노출되는 정보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주 키를 바꾸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세션 키를 쓰는 겁니다. 세션 키. 그러니까 매 세션마다 새로운 비밀 키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HTTPS를 써서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글이 대표적인 건데, 구글은 모든 통신을 이제 HTTPS로 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치는 계정명과 패스워드가 그냥 전달되지 않고 암호화돼서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암호화할 때 사용된 키는 매번 새롭게 만들어요. 매번 접속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션을 유지하는 한 똑같은 키로 쓰고, 세션을 닫고 다시 접속하면 새로운 키를 만들어서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단기간 키, 세션 키, 일회용 키 이런 용어로 불리게 되겠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에 들어있는 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키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장기간 키, 다중사용 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단기간 키, 세션 키 이런 것들은 메모리에 만들었다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 번 사용하는 키들은 내가 또 내 집에서 쓸 수 있고 학교에 와서 사무실에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그래서 이제 USB에 가지고 다니거나,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키들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키를 관리하는 그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키 관리. 왜냐하면 그 키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 공인인증서의 키를 얻게 되면 저 대신에 사이트에 김상진으로 접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키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 관리가 또 어떤 보안에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런 요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메모리에 있다가 버리게 되죠. 물론 그런 경우에도 메모리에 있다가 버릴 때에도 좀 안전하게 버리기 위해서 여러 번 덮어 지울 때 그냥 딜리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못 보게, 그러니까 접속한 사람들이 어떤 메모리 영역에 나중에 썼던 어떤 값들을 보려 그래도 볼 수 없게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가 필요하는 보안성하고 얘는 다르겠죠. 얘는 그냥 메모리에 있다가 없어지는 키들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과 비대칭을 좀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분류되냐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수업 다 들어보셨죠? 필수니까. 그렇죠? 알고리즘 때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 중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은 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어떤 알고리즘은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암호 알고리즘도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이라는 것은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늘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늘 같은. 근데 확률적 알고리즘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주사위를 던진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과정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같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확률적 알고리즘입니다. 확률적 알고리즘. 그러면 암호 알고리즘 생각해 봅시다. 암호 알고리즘은 여기서 보면 키를 받고 메시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암호문이 나오는데 얘가 결정적이면 똑같은 키와 똑같은 메시지 넣으면 항상 결과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M과 C가 이 K에 의해서 암호화되는 값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C를 보게 되면 이 C가 뭐에 해당되는 C인지 어떤 평문을 암호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결정적인 암호 알고리즘은 보안성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키로 암호하더라도 할 때마다 이 값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달라지면 확률적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확률적 알고리즘은 그만큼 공격자들이 가지게 되는 정보들 또는 노출되는 정보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들은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이 돼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얘는 다 M이 돼야 돼요. 왜? 아까 완전성 개념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다시 복호하면 원래 메시지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함수, 암호화 알고리즘은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호화 알고리즘은 결정적 알고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호화 알고리즘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얘는 무조건 결정적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 확률적이라는 것은 암호화, 복호화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암호화 함수만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암호 알고리즘이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물론 암호화, 복호화 둘 다 결정적이겠죠. 근데 암호 알고리즘이 확률적이다라고 하면은 암호화 함수가 확률적 함수이고 복호화 함수는 여전히 결정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암호 알고리즘 비밀성을 보장해 쓰는 좁은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으냐 다르냐 여기로 기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두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키를 갖고 있을 때 메시지를 암호하는 거고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똑같은 키를 안 갖고 있고요. 한쪽이 다른 한쪽에 공개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공개 키로 암호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공개 키로 암호화된 것은 어떤 키가 있어야지 풀 수 있을까요? 이 공개 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이렇게 A 플러스 KA라고 쓴 거 플러스는 이제 앞으로 공개 키를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K니까 키고 A라고 하는 건 A 사용자 앨리스의
공개 키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메시지를 풀라 그러면은 누구의 개인 키? 앨리스의 개인 키가 필요하죠. 앨리스의 개인 키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앨리스만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앨리스만 이제 메시지를 풀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비밀성이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 통신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는 사람들. 가로챌 수 있는 사람들은 가로채더라도 뭐가 없으면, 키가 없으면 못 푸는 거죠. 여기는 KAB가 없어야 되겠고, 여기서는 -KA가 없어야 돼요. 저쪽에서는 둘 다 똑같은 키를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사전에 똑같은 키를 안 갖고 상대방의 공개 키를 갖고 있으면 이제 비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 KAB를 어떻게 사전에 똑같은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서버와 여러 브라우저를 써서 접속을 하는데, 브라우저하고 구글 서버가 어떻게 똑같은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신을 할까? 이제 그거를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근데 그 부분이 되면, 그래서 브라우저하고 서버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환하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교환하는 웹 문서가 됐든, 여러분들이 폼에다가 넣은 정보가 됐든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공개 키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칭 암호 알고리즘 써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 그 이전 그 이전 시대, 그리스 시대 예전부터 군사적인 목적으로 비밀 통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 통신 해왔던 그런 모든 형태들을 봤더니 대칭 방식이더라. 즉 암호할 때 사용한 방식과 복호할 때 사용 방식 똑같은 키를 이제 써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영어로는 이제 시메트릭이라고 그러고, 대칭이 시메트릭이고, 컨벤셜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 써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쓸 때 사용하는 키를 비밀키, 영어로는 시크릿 키라고 그래서 시크릿 키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호한 사람과 그 복호한 사람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의 이슈는 그러면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 우리는 늘 지금 생각하는 게 통신하는 거죠.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암호 알고리즘 써서 뭔가 비밀 통신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두 사용자가 이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겠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비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트리임 방식, 블록 방식. 근데 많이 쓰는 건 블록 방식입니다. 스트리임 방식은 그 암호하는 단위가 한 바이트씩이에요. 한 바이트씩. 예전에는 이제 한 바이트 통신하는 경우가 종종 좀 있었어요. 요즘은 없죠. 예전에는 시리얼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프린터랑 이 컴퓨터랑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옛날에는 시리얼 케이블이라고 해서, 요즘 USB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한 번에 한 바이트씩 이렇게 프린터로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통신들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스트리임 암호 방식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앞단, 뒷단에 여기다 대어 놓으면 나갈 때 한 바이트씩 암호하고 이쪽에서 한 바이트씩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데이터 통신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블록 암호 방식을 쓰고요. 블록 암호 방식이라는 거는 일정한 크기로 늘 암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록 크기가 128비트다. 128비트다. 128비트면 항상 128비트 단위로 암호하고 복호하는 거예요. 그보다 메시지 커더라도 128비트, 작더라도 128비트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얘의 입력으로는 몇 비트를 줘야 돼요? 128비트. 블록 크기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128비트를 128비트로. 전단사 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입력의 크기와 뭐가 같아야 돼? 출력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럼 128비트 입력해야 128비트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 방식은 블럭 크기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AES라는 게 이게 블럭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고 미국 표준이에요. AES가 미국 표준. 그리고 살사 22라고 하는 건 스트림 암호 방식이고요. 물론 응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스트림 암호 방식을 활용하는 데가 아직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나중에 이 AS가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건 저한테 물어봤자 답을 못 구해요. 저도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지 하면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연산을 주로 써요. 교체라는 것과 자리바꿈. 교체와 자리바꿈.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문자 단위로 우리가 암호화를 한다 치면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거를 교체라고 그래요. 테이블이 있어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어떤 값으로 바꿔요. 나중에는 얘 값을 얘로 다시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바꿈하는 게 있어요. 자리바꿈.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 근데 위치를 안 바꾸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적용되면 늘 앞부분은 어떤 앞부분만 영향받게 돼요. 그래서 얘를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교체도 하고 자리바꿈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합니다. 똑같은 연산.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 하면은 별로 암호화된 효과를 못 누려요. 그렇지만 아무리 단순한 연산이더라도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처음과 끝을 보면 그거의 어떤 연관관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산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연산을 동시에 하고 그것을 한 라운드라 치면 이 라운드를 여러 번 해가지고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뒤에 살펴볼 비대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수학 연산 갖고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블럭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그럼 블럭 방식은 늘 블럭 크기의 입력이 들어와야 돼. 내가 암호하고 싶은 값이 블럭보다 작더라도 또 블럭보다 크더라도 나는 블럭 크기 단위로 이 함수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블럭 암호 알고리즘 갖고 메시지를 암호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어떻게 쪼갤 것인가. 어떻게 나눠서 암호할 것인가. 큰 메시지를. 그래서 평문 크기가 블럭 크기보다 작으면 채우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채우기. 뒤에다가 랜덤한 데이터를 넣게 돼요. 그래서 뭐 128비트짜리 우리가 이제 AS가 128비트 블럭 단위 쓰는데 AS 써서 내가 뭐 16비트짜리 정보를 암호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를 채우기를 하게 됩니다. 랜덤한 값으로. 또 채우는 방법도 아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뭔가 조건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채워서 만들어야 되겠고 큰 메시지들은 이제 128비트 단위로 쪼개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128비트 단위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블럭은 또 뭘 해야 돼요? 보통 채우기를 해야 되겠죠. 쪼개다 보면 128비트 쪼개다 보면 맨 마지막 거는 또 128비트가 아닐 수 있죠. 그럼 걔도 128비트 만들어줘야 되니까 항상 거의 채우기는 늘 따라다니게 되겠고요. 128비트 단위로 독립적으로 나눈 다음에 암호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P1, P2, P3, P4로 딱 네 가지로 나눠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채우기를 안 했어. 근데 나누다 보니까 P1하고 P3의 값이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암호 알고리즘이면 C1하고 C3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이면 C1과 C3가 같아지겠죠. 그럼 C1과 C3가 같다는 것은 뭘 추측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에 대응되는 평문의 P1과 P3 부분은 같다라는 게 예측이 되죠. 그리고 그 예측이 틀릴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안전성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눠서 암호화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눠서 암호화하는 거를 이제 ECB 방식이라고 하는데 별로 코드북이라는 게 뭐냐면 코드북은 우리가 뭐 보면 이렇게 어떤 값은 어떤 값으로 암호한다라는 것이 쭉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보면 요 값을 보면 요 값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아예 코드북 같은 거를 한 키당 하나의 코드북을 만들어낼 수 있죠. 128비트 000 들어오면 뭘로 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코드북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잘 암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좀 더 나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블럭 암호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이 블럭 방식은 일정한 크기로만 암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만 암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할 지점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냐? 가장 흔한 용도가 공개 채널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암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구글에 접속하면 HTTPS라는 걸로 이제 하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전달한 정보와 받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면은 제3자들이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보더라도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흔한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컴퓨터마다 이것도 제공할 텐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암호화해서.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키를 공유해야 되죠. 이 공유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근데 얘는 공유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암호화해서 넣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누구도 알 필요가 없어요. 내 파일 시스템에 내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나만 키를 알면 되죠. 나중에 그 키를 이용해서 다시 복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키를 잊어먹으면 여러분도 그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AES라는 어떤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메시지 파일을 암호했다. 그럼 키가 없으면 절대 뭐 국정원이 오더라도 CIA가 오더라도 못 푸는 거예요. 풀 수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거의 증명된 거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그거죠? 그래서 나온 그 스파이웨어라고 하나? 있죠? 랜섬웨어라고 해서 악성 소프트웨어 중에 랜섬웨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랜섬웨어는 몰래 다른 사람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파일들을 암호하는 거예요. 파일들을 암호해 놓고 돈을 주면 풀어주고 돈 안 주면 안 풀어주는 거예요. 랜섬웨어. 그럼 그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돈 안 주고는 풀 수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뭐 어떤 백신 업체에서 랜섬웨어를 뭐 할 수 있는 뭐 뭔가 백신을 개발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단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런 백신 만들 수 있냐? 그 랜섬웨어 만든 사람이 잘 못 만들었어. 그 랜섬웨어 만든 사람이 키 정보를 같이 넣어놓은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딘가에. 그리고 그 백신 업체가 그걸 알아내고 그 키를 자기네들이 끄집어 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만들면 키 정보를 거기다가 안 넣어놔요. 자기가 갖고 있지.
물론 한번 가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는 키를 메모리에서 또는 없애게끔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그거는 돈 안 주고선 풀 수 없어요. 어디 복구업체 갖다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랜섬웨어고, 여러분들도 그때 이제 생각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에서 저장할 때에는 여러분조차도 그 키를 분실하면 망한다. 하드웨어가 어떻게 해서 망가지면은 복구업체 갖다 주고 좀 복구해낼 수 있죠. 아니면 복구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안 돼. 그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할 때도 암호화,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쓸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도 키를 갖고 있고 얘도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 키로 뭔가 하면 그게 앨리스가 했는지 바비 했는지 알기 어렵죠. 제3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내가 안 만든 거면 저건 누가 만든 거야? 상대방이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런 암호 세계에서는 상대방을 인증할 수가 있는 거죠. KAB라는 것은 앨리스와 밥만 가지고 있다고 서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메시지가 KAB로 암호화돼서 왔어. 나는 안 했어. 앨리스 입장에서 앨리스는 안 했어.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야? 밥이 한 거죠. 그러면 밥이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앨리스가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정보보호 서비스 측면에서는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앨리스가 했구나 라는. 그래서 여기 프로토콜이, 간단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랜덤한 값을 하나 줘요. 바비. 그러면 앨리스는 MB를 서로 공유한 키로 암호해 줍니다. 이 랜덤한 값을 주고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때 이 응답이 옛날에 만들어진 응답인지 이번에 만든 응답인지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어요. 암호화에서는, 이 정보보호에서는 최신성, 지금 한 거냐 옛날에 한 거냐를 구분할 수 없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에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랜덤한 값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랜덤한 값의 가정은 여기에 nance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number used just once입니다. 한 번만 쓰인 넘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어. 어떤 값 쓸지 몰라. 그러면 얘가 MB를 딱 주면 이 MB를 암호한 이 값은 언제 만들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과거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예측하지 않는 한. 그래서 얘가 나온 뒤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나온 뒤에 만들었다는 것은 이번에 만들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그 대칭키를 갖고 있을 때 서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차츰 또 프로토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도 인증이라는 걸 서로 제공할 수 있고요. 또 프로토콜을 수행할 때는 메시지의 최근성이 매우 어떤 중요하다. 그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